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옥이고 올해로 66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남편 하나,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평범한 시골 여자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 하늘나라로 먼저 가고 그 뒤론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제 인생의 자랑이라고는 열심히 일해 아들 대학까지 보낸 것, 그리고 어디 내놔도 욕먹지 않을 만큼 사람 되게 키웠다는 것, 딱 그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얼마 전 며느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따위로 할 거면 아줌마 쓰는 게 낫죠. 그날 저는 말없이 제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손주 얼굴을 못 보고 집 문턱을 나섰죠.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 일 이후로 몇 달을 마음고생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가 제 아들이 선택한 여자니까, 손주 엄마니까 어지간한 건 참으려 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참는 것도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말입니다. 무시당해도 아무 말 못하고 억울해도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인내가 아니라 호구가 되더라고요. 그 애가 저를 무시한 이유요? 아무래도 배운 여자라는 자존심 때문이었나 봅니다. 자기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영어로 회의도 하며 사니 가방끈 짧은 제가 무식해 보였겠죠. 며느리는 제 말을 항상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왜 그렇게 나서고 싶어 해요? 하며 비웃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땐 그냥 제가 부족한가 보다 했습니다. 저 때문에 분란 일으켜 잘 사는 아들 앞길 막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아주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 하나가 제 귀를 번쩍 뜨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저처럼 배움이 짧아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나이에도 배울 게 있고 때로는 침묵 속에도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저 김정옥이 살아온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본 날은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제 아들 민수가 결혼하겠다는 여자와 그 부모를 만나는 상견례 날이었죠. 상견례 전에 인사 한번 오라는 저에게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그 수진이가 너무 바빠서 거기까지 갈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고 해. 그냥 상견례에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아이 시골이라고 해도 경기도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서울에서 우리 동네 대학에 등하교하는 애들도 많다. 그건 알죠. 근데 수진이가 워낙 일을 잘해서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아주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죄송해요. 그래서 저는 상견례 날이 되어서야 아들과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나게 됐네요. 서울에 있는 음식점은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냄새가 났고 안에는 이미 며느리 될 아가씨와 그 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쪽이에요. 아들이 저를 안내하며 조심스럽게 말하자 저는 긴장으로 심장이 뛰었어요. 서울은 어쩐지 공기부터 다른 느낌이더군요. 갑자기 비에 젖은 제 바짓단이 마음에 걸렸고 며칠 전 읍내에서 어렵사리 산 연두빛 블라우스가 너무 눈에 띄는 건 아닐까 괜히 긴장됐습니다. 어머님, 이쪽은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소개해줬고 저는 며느리 될 아가씨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실물이 훨씬 예쁘네요. 그런데 그 아가씨, 인사는 대충이더니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뭔가 민수 씨 얘기하고는 좀 이미지가 많이 다르시네요. 예? 순간 제가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듣고 상상했던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 들어서요. 민수 씨는 조용하고 단정한 분이라고 했는데 옷차림이 좀 과감하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웃으며 말리는 척 말을 보탰습니다.
얘는 처음 뵙는 자리에서 그런 말은 실례지. 죄송합니다. 우리 수신이가 워낙 세련된 걸 좋아해서요. 요즘 애들이 옷 입는 거에 좀 까다롭긴 해요. 순간 너무 민망해서 괜히 물컵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날따라 왜 그 옷을 입었나 후회가 되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 뒤로도 예비 며느리와 사돈들은 아, 예, 그러셨어요? 하며 제 말을 건성으로 넘겼고 아들하고만 열심히 얘기를 나누더군요. 그러니 꼭 제가 거기 있어선 안 될 사람,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둔한 아들은 그런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네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거울 앞에 앉아 옷을 벗는데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 옷 나름 비싼 거였거든요. 아들의 상견례 날에 입으려고 열심히 고민해서 산 옷이었는데 예비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촌스러운 천조각으로 전락했죠. 그래, 내가 무식하고 촌스럽긴 하지. 그렇게 자책하며 눈물을 찔끔거렸어요.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잘난 척할 만큼 대단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언젠가 저에게 줬던 그 수모를 되돌려받게 될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몇 달 후 드디어 아들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참 기쁘고도 서러운 날이었어요. 남편 잃고 혼자 고생하며 키운 외아들이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하며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식장에 도착하니 벌써 며느리 쪽 친척들이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다들 인상도 반듯하고 말투도 점잖고 딱 봐도 잘 배운 도시 사람들 같았죠. 헌데 그날도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을 하려는데 며느리가 제 옷을 흘낏 보더니 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혹시나 다음에 저랑 외출할 일 있으시면 옷은 제가 골라 드릴게요. 아무리 한복이라고 해도 격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이젠 저하고도 남이 아닌데 그러고 다니시는 거 더는 못 보겠네요. 그 순간 내가 뭘 그렇게 촌스럽게 입었나 싶은 생각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옷은 여느 신랑 엄마들이 입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한 달 전 시장에서 새로 맞춘 한복이었어요. 그런데 옷차림으로 결혼식에서까지 며느리에게 지적당할 줄은 몰라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속으로 혼자 생각했죠. 이게 요즘 며느리들인가? 그날 밤 결혼식 끝나고 집에 돌아와 신랑 신부가 찍힌 사진을 보며 괜히 혼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 웃는 얼굴이 보기 좋고 잘 자라서 결혼한 게 감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며느리에게 기가 눌려 제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서 서글펐네요. 그날은 그렇게 울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들을 장가보낸 첫날, 제 말 못할 심정이었죠. 얼마 후 아들이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나자 서울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린 둘은 저를 자주 불렀습니다. 물론 처음엔 반가웠어요. 그래도 이제 나를 시어머니 대접해 주려나?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통 살림할 시간이 없어요. 청소랑 빨래 좀 해주실 수 있죠? 사실 저녁에 친구들이 집들이 하러 오기로 했는데 집이 너무 엉망이에요. 혹시 간단히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 간단이라는 말이 결국엔 거실부터 화장실, 싱크대까지 싹 치워달라는 말이라는 걸 몇 번을 당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처음엔 고마운 내색이라도 있었죠. 어머님 덕분에 살았어요. 진짜 어머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말도 딱 3번 가더군요. 그 뒤로는 저를 불러 살림시키는 걸 그냥 당연한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어느새 며느리가 저에게 지시하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손주를 낳고 더 심해졌죠. 어머님, 아기 이유식은 이렇게요. 아, 그리고 청소는 베란다까지 싹. 정리하면서 물건 위에 먼지도 좀 닦아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오전부터 참 바삐 움직였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손주 이유식 만들고 세탁기 돌려 빨래 널고 청소기 밀고 걸레질까지 끝냈을 땐 오후 3시가 넘었더랬습니다. 지쳐서 소파에 앉아 잠깐 기대 쉬고 있는데 현관문이 삐 소리와 함께 열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일은 다 하셨어요? 저는 서둘러 일어나 웃으며 말했죠. 그래, 그 청소도 다 했고 애도 밥 잘 먹었고. 그런데 며느리가 집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르네요. 이게 청소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먼지는 뭐예요? 순간 황당함으로 제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소파 옆 선반 위를 손가락으로 훑는 며느리는 그걸 저에게 보여주듯 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먼지가 다 그대로 있잖아요. 그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평가였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시험을 끝낸 학생을 다루듯 저를 평가하고 있더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손바닥을 보니 물집이 잡혀 있었고 어깨는 뻐근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서러웠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사는 거지? 내가 아들 집에서 일해주며 눈치 보고 손주 봐주며 한 소리 듣고 이게 시어머니가 맞는 걸까?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하자 또 눈물이 흐르더군요. 며칠 후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무척 가벼웠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제가 물으려는데 먼저 신이 나서 떠들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번 주말부터 친정 식구들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몇 달 전에 예약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민수 씨도 급한 출장이 잡혔어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리려고요. 애 좀 봐주세요. 그리고 집에 오시는 김에 냉장고 정리도 해주세요. 아 참, 욕실 타일 곰팡이도 좀 신경 써주실 수 있죠? 한참 말을 듣고 있다가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몇 박 며칠이니? 5박 6일이요. 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애 입힐 옷은 제가 다 준비해뒀거든요. 근데 청소는 어머님 스타일 말고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해주세요. 그 말에 선뜻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만에 용기를 내 이렇게 말해봤죠. 그렇게 길게 놔도 힘이 들 것 같구나. 나 말고 다른 데 부탁할 곳은 없겠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님 손주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한참 전에 예약한 거고 날짜가 임박해서 지금 취소하면 한 푼도 못 건진단 말이에요. 뭐 특별히 바쁜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면서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나한테 미리 말을 한 것도 아니잖니. 당연히 될 줄 알고 그랬죠. 뭐 그럼 어떡해요? 어머님 때문에 몇백을 날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하는 수 없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한시름 놓겠다며 웃더군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시어머니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저 무급 도우미 정도로 생각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네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손주 봐주는 일이잖아. 민수가 잘 살려면 내가 참고 견뎌야지. 하지만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서 힘들게 일한 저에게 어떤 말을 할지,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마지막까지 참아오던 제 인내심을 내려놓게 만들 줄은요. 며느리가 해외여행을 떠나던 그날, 저는 손주를 안고 현관에 서서 비행기 떠나는 소리를 상상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친정 식구들이랑 잘 놀다 오면 우리 민수랑 애한테도 더 잘하겠지. 그 마음 하나로 견뎠습니다. 하지만 5박 6일,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네요. 손주가 밤마다 제 어미를 찾으며 보채니 잠 한숨 편히 잘 수가 없었고
낮에는 집안일이며 빨래에 숨 돌릴 틈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며느리가 돌아오는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거실을 정리하고 욕실 타일 곰팡이 닦고 냉장고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미리 끓여둔 미역국에 고기도 넉넉히 넣었어요. 다녀왔습니다. 그 말과 함께 문이 열리고 여행 떠났던 며느리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몇 개 들고 햇볕에 탄 얼굴로요. 굉장히 기분 좋아 보이는 표정이었죠. 어머님, 애는요? 밥 먹고 놀다가 막 잠들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며느리가 제 옆을 휙 하고 지나더니 거실, 부엌, 욕실을 하나하나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표정이 확 굳더니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뭐? 아이 그럼 아침 일찍부터 싹 치웠는데. 그때 며느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따위로 할 거면 아줌마 쓰는 게 낫죠?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했니? 제가 알려드린 정리 방식 있잖아요. 식기 배치는 브랜드별로, 욕실 수거는 색깔별로 분류하라고 했고 냉장고에 들어가는 건 유통기한 순으로 배열하랬잖아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놀러간 자신을 대신해 일주일 가까이 고생한 시어머니에게 하는 첫마디가 그런 거라니 너무 황당하고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감정을 실어서 말했어요.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나이 들어 애 보면서 살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중간에 애도 아팠고 밤새 보채기도 했고. 하지만 며느린 제 말을 자르듯 말했죠. 그러니까요. 이왕에 하는 거 좀 제대로 해주시면 좋잖아요. 이렇게 대충 하시려거든 제 말은 왜 알아들으신 척했어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이렇게 엉망으로 하실 거면 그냥 안 도와주시는 게 나아요. 그 말에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고생한 시어미한테 할 소리가 그것뿐이냐? 그 순간 며느리가 냉랭하게 대꾸하더군요. 죄송하지만 어머님 마음대로 살림하고 애 봐주는 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도대체 말귀를 왜 그렇게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그냥 아줌마 구할게요. 어머님은 이제 저희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전 피곤해서 좀 누워야겠으니까 이제 그만 가주세요. 그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 기계적으로 답했죠. 그래 알겠다. 그렇게 대답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제 짐보따리를 챙겼어요. 옷 몇 벌과 아들 내외에게 먹이려고 바리바리 싸온 반찬통이 전부였죠. 그걸 꼭 끌어안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퍼뜩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손주를 보고 가겠다고 하려다가 그만뒀네요. 며느리가 눈을 부릅뜨고 얼른 나가라고 손짓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가 자고 있는 방문만 쳐다보다 발길을 돌렸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너무나 허탈해 가슴에 구멍이 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 못 들며 뒤척이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간 이렇게 시엄이 무시한 걸 꼭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렇게 부질없는 다짐을 하며 울었네요. 그런데 한참을 울다 지쳐서 눈을 감아도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아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쫓겨났다는 자괴감, 손주 얼굴도 못 보고 나왔다는 서러움, 그것들이 머릿속을 쉴 새 없이 맴돌았죠. 그래서 며칠간은 밥숟갈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그때 제 사정을 다 아는 이웃 여자가 김칫국이라도 떠먹으라고 냄비를 들고 와 등을 다독이며 저를 달래주더군요. 민수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런 소리를 듣고 와. 말도 안 되는 며느리네 진짜. 그래도 시간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며칠 지나자 끓어오르던 분노도 점점 식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체념으로 마음이 기울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바람도 쓸 겸 장날 시장에 나갔다가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을 만났습니다.
어머, 민수 엄마 아니야? 아유, 오랜만이네. 중긴 잘 지내지? 아유, 그럼. 지금 둘째 나와서 정신없지. 근데 민수 엄마는 요즘 서울 아들네 들락거린다고 바빠서 장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었어? 아니야. 애들이 바쁘다고 해서 애 봐주느라 간 거지. 근데 이제 서울 갈 일 없을 거야. 어? 그래? 아, 근데 그 집 며느리 말이야. 수진이라고 했던가? 응, 그렇지. 근데 우리 며느리는 왜? 아이, 걔가 글쎄 우리 며느리랑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 학원도 같이 다니고 그랬다는 것 같던데.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 내가 민수 결혼식 갔다가 찍어온 사진 보여줬더니 단박에 알아보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아이, 그래? 아우, 세상이 좁기도 하네. 아이, 저기 근데 며느리가 미국에서 대학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지. 걔가 해외 팔아 얼마나 깐까는지 몰라. 내가 가방끈이 짧으니 애 앞에선 괜히 주눅이 들고 그러더라고. 영어도 엄청나게 잘하는지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눈치야. 그 순간 상대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유학파? 걔가? 아니야. 걔 미국 대학은커녕 고등학교 졸업하고 필리핀 어학연수 몇 달 다녀온 게 전부래. 그나마도 중도에 돌아왔다던데. 성격이 워낙 예민해서 적응 못했다고 하더라고. 미국 유학파라고 하니까 우리 며느리가 엄청 황당해했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게 진짜야? 아이, 틀림없어. 우리 며느리가 혹시나 하고 얼마 전에도 같은 동네 살던 친구들한테 다 확인해본 모양이야. 근데 소문내 민수 마누라가 여기저기 자기가 미국 유학 갔다 온 것처럼 떠벌리고 다닌다고 하더래. 꼭 무슨 미국에서 엄청 오래 살았던 사람처럼 이름도 영어 이름으로 말하고 다니고. 확실해? 아유, 그렇다니까. 걔 엄마도 자기 딸이 그러고 다니는 거 다 알면서 그냥 모른 척했다잖아. 그 말을 듣는 내내 저는 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무식하고 수준이 다르다며 막말하고 무시하던 그 며느리가 정작 미국 대학은커녕 제대로 된 유학 경험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기막혔죠.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진짜 많이 배워서 교양 넘치는 애면 그렇게 시험일 무시하진 않았겠지.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혼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 지끈지끈 두통도 밀려왔죠. 그날 밤 방 안에 혼자 앉아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그 사진이 그래도 아들이 행복해지는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의 엄청난 거짓말을 알고 나니 그 웃는 얼굴이 전부 가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는 잠들지 못하고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고 말았네요. 맘 같아서는 당장 서울로 올라가 아들 앞에서 제가 들은 비밀을 털어놓고 며느리에게 망신을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제 아들이 받을 충격과 만에 하나 아들의 행복이 깨지기라도 한다면 그건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의 그 허위 학력, 그 거짓을 그대로 가슴에 묻기로 했습니다. 그래,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난 알아. 하지만 내 아들이 널 택했고 손주가 네 품에서 자라고 있으니 내가 한 발 물러서마. 그렇게 마음을 접고 말았네요. 그리고 몇 주가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아니, 그 엄마가 그동안 서울에 자주 가느라 집안이 엉망이야. 할 일이 많아서 거기까지 가는 건 좀 그렇구나. 아들은 저와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혀 모르는 눈치더군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내려갈게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요즘 엄마가 통 안 오시니까 엄마가 해준 밥이 생각나서요. 우리 애 본 지도 오래됐잖아요.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리는 듯 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했네요. 저도 손주 얼굴이 보고 싶었고 아들이 그렇게 부탁하는데 마다할 수가 없더라고요. 며칠 후 주말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은 손주를 제게 안겨주며 이렇게 말했죠. 엄마, 애가 요즘 말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엄마 사진 보더니 할머니 그랬다니까요. 하며 웃어 보였고 저는 그런 아들과 손주를 보며 모처럼 따뜻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전화를 받으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며느리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여행 다녀온 뒤로 제 말에 너무 감정 상하셨던 것 같아요. 순간 반가웠습니다. 며느리가 드디어 그날 일을 사과하려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 그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흥분해서 어머니 같은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게 말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조심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같은 분? 그 표현에서 이미 며느린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머리가 나쁜 제가 오해했다는 뜻이었죠. 그래, 나이 먹으면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도 있다. 앞으로는 신경 쓴다니 고맙구나. 그렇게 억지로 대답하며 넘겼지만 속은 다시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열심히 움직여 찌개며 전이며 부지런히 상을 차렸어요. 그러자 아들이 한 입 먹고는 손가락을 치켜들며 말했죠. 우와, 역시 우리 엄마 손맛. 야, 아무도 엄마 음식은 못 따라가. 하지만 며느린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번 맛보고는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이 된장국 좀 짜네요. 저희는 음식 짜게 안 먹거든요. 그래? 우린 이렇게 먹어버릇해서 다음엔 좀 덜 짜게 하도록 하마. 아, 그리고 앞으로는 요리할 때 위생에도 좀 더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도 보니까 달걀 만지고 손을 대충 닦으시던데요. 달걀 껍데기에 세균 많다는 거 모르세요? 좀 크면 애도 밥을 먹을 텐데 애 음식을 그렇게 위생관념 없이 하시면 저희가 여기 와서 밥 먹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고 그제야 아들이 나서서 한마디 하더군요. 수진아, 그 정도는 괜찮아. 나도 엄마가 해주는 밥 평생 먹고 살았어도 건강하기만 하잖아. 엄마한테 너무 직설적으로 그러지 마. 하지만 며느리는 어깨 한번 으쓱하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기분 나쁘게 들으셨다면 죄송해요. 근데 저는 직설적인 성격이라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며느리가 무슨 소리를 해도 기대하지 말아야겠다고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저에게 말 조심하겠다더니 자기가 한 말도 기억 못하는 모양이었죠. 그리고 몇 주 뒤 아들이 갑자기 회사 일로 출장을 가게 됐다며 손주를 하루만 맡아줄 수 있겠느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원래 며느리와 아들이 번갈아가며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데 며느리도 그날은 일찍 나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민이 됐지만 손주 생각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반강제로 쫓겨난 이후 그 집에는 발길을 끊기로 결심했지만 손주는 걱정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애한테 무슨 죄가 있나 하는 생각에 허락하고 말았네요. 며칠 후 저는 이른 아침에 아이를 보기 위해 아들네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혹시라도 늦으면 며느리가 성질을 낼까봐 첫 차를 타고 서둘렀더니 예정보다 한참 일찍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씻고 머리를 말리는지 드라이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그 바람에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은 모양이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리더니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싸더니 전화한 것 같더군요. 아, 진짜 짜증나. 또 시어머니 오시게 생겼어. 아니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부탁하는 거지만 솔직히 그 사람 오면 집 공기부터 답답해져.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집 여기저기 손대고 음식은 얼마나 짠 줄 알아? 거기다 그 촌티나는 옷차림은 또 어떻고.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뭐 냄새도 좀 나. 거름 냄새 같은 거 있잖아. 그 말이 제 가슴에 날아와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냥 내가 환기 잘 시키고 음식 만들어 놓은 건 몰래 다 갖다 버리면 돼. 내가 자꾸 성질 내니까 이제 애 아빠도 싫은 소리를 하더라니까. 괜히 부부싸움 안 하려면 내가 맞춰주는 척 해야지. 몰라. 이래서 무식한 사람 상대하면 피곤한 건데.
어쩌겠어.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순간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을 손주를 내버려 두고 뛰쳐나갈 수가 없어 그날 하루 종일 부글거리는 속을 달래며 아이를 돌봤네요. 그날 밤 늦게 퇴근해 온 며느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애는 낮잠 잘 잤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죠. 수진아. 네, 어머님. 오늘로 마지막이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집에 오는 일 없을 테니 다음엔 아무리 급한 일 있어도 나 부를 생각하지 말아라. 순간 며느린 당황한 듯 입을 달싹였지만 쉽게 뭐라고 말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을 이어갔죠. 나 아침에 네가 한 말 다 들었다. 내가 오는 게 그렇게 싫으면서 그동안 참느라 고생했다. 나도 왕복 서너 시간을 넘는 거리를 애 보러 다니기 힘드니 서로 편하게 살자. 그러자 제 말을 들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네요. 난 이제 널 더는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손주는 내 핏줄이니까 보고 싶을 땐 따로 보겠지만 넌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수모, 무시, 눈물, 그 모든 게 다 떠오르며 그래도 이번엔 며느리에게 쫓겨나는 대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제 발로 그 집을 걸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스러웠죠.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무시해도 한마디 제대로 반발도 못하는 게 다 나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난 영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해외여행은커녕 비행기 타본 적 없는 사람이니 그렇다고 내가 평생 이렇게 기죽어 살아야 하나? 그래서 다음 날 저는 핸드폰으로 노인 영어 학원이라는 걸 검색해봤습니다. 전에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죠. 근데 요즘은 60대, 70대 노인들을 위한 왕초보 영어 교실도 꽤 있더군요. 강의 소개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영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입니다. 알파벳부터 차근차근 당신의 속도에 맞춰드립니다. 그 한 줄이 어찌나 마음에 와닿던지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등록하고 싶은데요. 저 같은 나이도 가능할까요?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요, 어르신. 요즘엔 80세 넘으신 분도 오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다음날 아침 바지런히 머리를 감고 옷도 단정히 차려입은 뒤 그 영어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학원으로 가는 길에 마음속으로 수없이 후회와 걱정이 밀려왔어요.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영어야? 웃음거리 되는 건 아닐까? 나만 못 알아들으면 어쩌지? 하지만 막상 학원 문을 열었을 때 강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니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정욱 어르신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저 영어는 정말 하나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A부터 시작할 거예요. 같이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작은 교실 안에는 저처럼 하얀 머리를 한 분도 계셨고 농사짓다 오신 듯한 점퍼 입은 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 같이 소리내어 말했죠. A, B, C. 그 소리가 어찌나 귀엽고 어색하고 또 따뜻하던지 저는 모처럼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이걸 배운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 하지만 적어도 나 자신에게 당당해질 순 있을 거야. 수업이 끝난 뒤 교실 밖에 나와 햇살을 마주하고 오랜만에 큰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시작했구나, 정우가. 너 진짜 대단해. 그날 집에 돌아와 공책에 그날 배운 단어를 하나하나 적어봤습니다. Thank you, sorry, hello, yes, no. 그 조그만 글씨들이 마치 제 마음속 응어리를 하나씩 지워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알파벳 하나도 몰랐던 제가 간단한 인사 정도는 쑥스럽지 않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Hello, my name is 정욱. Nice to meet you. 그 말을 또박또박 발음할 때마다 어딘가 묶여있던 제 안의 매듭이 하나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공부도 적응되고 사람들 시선이 부끄러웠던 처음과 달리 수업이 기다려졌고 한 줄 한 줄 따라 쓰는 영어 노트는 제게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보물이 되었네요. 그렇게 저는 까막눈에서 벗어나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결코 이 배움을 멈추지 않을 거야.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며칠 후, 그날은 무척 흐린 날이었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유난히 조용한 오후였죠. 저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단어장을 꺼내 펼치며 오늘은 이 단어들을 꼭 외워야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전화였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순이? 잘 지내고 있지? 애는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엄마. 그렇게 한마디 했을 뿐인데 저는 단박에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두운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말투였거든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났죠. 아니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혹시 애가 아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수진이 때문에. 수진이? 아니 걔한테 무슨 일 생긴 거니? 제가 묻자 아들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회사의 미국 본사에서 일하던 직원 하나가 발령을 받아왔어요. 근데 그 직원이 수진이가 졸업했다고 한 그 대학을 나온 사람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수진이한테 학과 얘기를 하면서 같은 과였냐고 물었는데 수진이가 당황하면서 얼버무리다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 직원이 인사팀에 수진이 학력이 의심된다고 제보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 대학에서 수진이가 다닌 기록이 없다고 통보가 왔다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내부 감찰팀에서 정식 조사 들어갔어요. 그 일 때문에 회사 전체가 뒤숭숭해요. 그래서 저도 난처해서 죽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네요. 엄마, 만약에 수진이가 정말 거짓말한 거면 전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창피해서 회사에 얼굴 들고 못 다닐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에도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그냥 한숨만 쉬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올 것이 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미국에서 학위 땄다는 거 다 거짓말이래요. 브로커 통해서 서류도 위조하고요. 그래서 징계위원회까지 열렸다가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뭐야? 결국 그렇게 된 거니? 네. 그래서 저도 죽을 맛이지만 다행히 저까지 처벌할 조항은 없어서 저는 그냥 다니게 됐어요. 근데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는 어쩌고 있니? 수진이는 자기가 잘못한 주제에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난리예요. 어이가 없어서. 근데 전 눈치가 보여서 당분간 자발적으로 야근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맘 같아선 저도 그만두고 이직하고 싶은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애도 있는데 섣불리 사표 낼 수도 없고. 그렇지. 둘 다 그만두면 당장 큰일이지.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집에 좀 와주실 수 없어요? 수진이가 저 정신에 애를 잘 볼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저도 수진이랑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해서 마음이 복잡하고요. 결정이라니. 설마 헤어지기라도 하겠다는 거니? 제 말에 아들은 긴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대로 수진이가 변하지 않는다면 계속 부부로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긴 힘들 것 같아요. 전 한참을 말없이 아들의 말을 듣기만 하다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당장 가마. 그래서 그날 저는 다시는 발걸음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아들네로 향해야 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네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느리가 수척한 얼굴로 나오더군요. 헌데 말없이 서 있는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고 입술은 바싹 타 있었어요. 평소에 넘치게 느껴지던 당당함도 사라지고 없었네요. 그러고는 갑자기 고개 숙여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미처 대답도 하기 전 며느리가 거실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니, 수진아? 어머님, 민수 씨가 저보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이럴 줄은 몰랐어요. 고작 실수 한 번 한 걸 가지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지. 실수? 그 단어 하나에 제 속이 찢어질 듯 부글거렸습니다. 그게 실수라고 생각하니? 남을 속이고 자기 인생을 거짓으로 포장한 게 그게 실수니? 제가 서슬퍼런 눈빛으로 노려보며 말하자 며느린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엔 그냥 스펙 하나쯤 속여도 아무도 모르겠지 싶었어요. 근데 그게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걸 지키려고 사람들한테도 어머님께도 그렇게 못되게 굴었나 봐요. 그래야 많이 배우고 교양 있는 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숙한 곳을 찌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못되게 굴었다고 인정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며느린 이제 아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민수 씨 좀 말려주세요.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애가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그 순간 제 눈에 해맑게 웃고 있는 손주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손주를 저에게 맡겨놓고도 이따위로 할 거면 아줌마 쓰는 게 낫죠. 라고 말하던 며느리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네 어머님. 사람이 무너지려면 단 하나의 잘못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그걸 바로잡는 데는 오랜 시간과 진짜 진심이 필요하지. 며느린 떨리는 눈동자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너는 민수를 잡고 싶은 것뿐인 것 같다. 그 말에 진짜 후회가 담겼는지 아니면 네가 잃는 게 두려워 그저 또 거짓말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건지 난 잘 모르겠구나. 전 정말 수진아, 난 그동안 너한테 수없이 무시당하고 억울한 말에 가슴을 쳤어. 종일 힘들게 일하고도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쫓겨났지. 근데 지금 무릎 한 번 꿇는다고 그 모든 게 지워질 거라 생각하니? 그리고 너한테 속아온 그 많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사과할 거니? 며느린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자리를 떠나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라와 며느리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죠. 물 마셔라. 사람이 무너질 땐 제일 먼저 숨이 막히거든. 내가 너한테 쫓겨나면서 그랬다.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과와 반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진짜 반성은 그 이후 네가 어떻게 사는지로 보여줘야 하는 거야. 그런 다음 저는 조용히 주머니를 뒤져서 가지고 있던 단어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복판에 무릎 꿇은 채 조용히 울고 있는 며느리를 향해 단어 한 가지를 보여주며 따라 읽었죠. consequence. 뜻은 누구보다 네가 잘 알고 있겠지. 결과, 책임, 그리고 대가. 그런 저를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이 단어를 읽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말 안 했던가? 나도 요즘 영어 배우고 있다. 어머니가 영어를 배워요? 아니, ABC도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 아니, 제가 어머니를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러면서 며느리가 자기 입을 막더군요. 전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고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처음에 공부를 해보겠다고 결심하기까지 나도 쉽지 않더구나. 사람이 마음을 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넌 누구보다 잘 알 거야. 그래도 살던 대로만 살면 결코 달라지는 건 없다. 네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그러자 며느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그 노력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민수 씨는 저한테 마지막 기회조차 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서야 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예전엔 너무 저 혼자 잘난 줄 알았나 봐요. 정말 부끄럽네요. 그 사과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가식 없이 나온 말투였고 눈빛에 묘한 복잡함이 엿보였죠. 그제야 저는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덩이가 사라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그게 제가 저만의 방식으로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였다는 걸 말입니다. 며느리가 절 무시한 이유는 제가 영어 한 줄 읽지 못하고 촌스럽기만 한 일자 무식이라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당당하게 외국인 앞에서도 제 소개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됐죠. 그러니 며느린 더는 같은 이유로 저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게 저와 며느리의 다른 점이었어요. 며느린 자기가 잘났음을 과시하기 위해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고 남에게 아픔을 줬지만 저는 복수하고 싶은 상대에게 상처 주는 방식이 아닌 배움과 인내로 저를 발전시켜 그 모욕을 되갚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식하다고 대놓고 말하던 며느리 앞에서 저는 배운 사람이 되어 있었고 며느린 거짓의 껍데기가 발가벗겨진 채로 어쩔 줄 모르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날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퇴근에 돌아온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만 널 존중할 거야. 그렇지만 네 선택에 아이가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구나. 수진이도 많이 반성한 것 같고 한 번쯤은 더 기회를 주고 그래도 변화가 없거든 그때 헤어져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제 말에 아들은 허공을 올려다보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당장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막상 아이를 생각하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수진이한테 기회를 주고 어떻게 달라지려고 하는지 지켜봐 주려고 해요.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줬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볕이 좋아 이불을 널고 있는데 아들에게 가족 식사를 하자며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도 함께 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내키지 않아 좀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 그러니까 안사돈과는 몇 번의 인사 외에는 제대로 말을 섞은 적도 없었고 언제나 제가 촌스럽다는 눈빛을 숨기지 않던 분이라 마음이 편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과 손주도 보고 싶고 언젠가 한 번은 마주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음식점에 들어섰을 땐 일행들이 이미 모두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그때 저를 본 며느리가 손짓하며 불렀어요. 어머님 여기에요. 제가 조용히 자리에 앉자 맞은편엔 안사돈이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옷차림부터 머리 세팅까지 흐트러짐 없이 단정한 모습이더군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괜히 뭔가 말문을 열어야겠다는 듯 어색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네요. 어머님, 요즘도 영어학원 잘 다니고 계세요? 그 말에 안사돈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머,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안사돈이 영어학원을 다니신다는 말이니? 아이고,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건데 그 나이에 무슨 영어를 배운다고 그러세요? 그냥 살던 대로 편하게 쉬시지. 그러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자기 엄마를 노려보더니 저를 향해 쩔쩔매며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별뜻 없이 하신 말씀인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르신들이 공부하시는 게 흔한 일이 아니라서. 저는 그런 며느리를 향해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그 말 예전에도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여자아이가 공부해서 뭐하냐, 시집가면 다 부질없다, 그런 말들이요. 하지만 세상이 변해서 여자들도 다 자기 목소리 내며 어디서든 큰 몫을 해내고 있죠. 그러니 저희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공부가 어려워서 그래서 시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겁을 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저도 이제야 알았거든요. 저의 똑부러진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에 사돈이 주는 면박에 얼굴을 붉히고 주눅들던 그 시골 여편네가 아니었죠. 그러자 안사돈은 낯빛이 변하며 뻘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그렇죠. 제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했네요.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아유, 참 사돈 용기 있으시네요. 저도 그림 배우고 싶었는데 망설이고 있었어요. 오늘 사돈 보니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지네요. 그런 안사돈을 바라보던 며느리가 고개를 돌려 저에게 생전 보인 적 없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건 처음으로 저를 인정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동안 무식하다, 촌스럽다, 답답하다라는 말에 눌려 항상 뒤에 앉아있던 제가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남들 앞에서 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에 며느리가 진심으로 존경의 눈빛을 보낸 겁니다. 그날 저는 식당을 나서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작은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죠. 그날 저는 스스로에게 인색하던 칭찬을 마음껏 해줬습니다. 잘했다, 김정옥. 빅토리 김정옥.